인간이 만든 최후의 금고. 대한민국 봉화 시드볼트.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중동엔 60도 폭염, 유럽은 100년 만에 가뭄, 남극 빙하는 무너졌고 북극에선 생태계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기후현상들. 여러분,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은 나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수많은 유럽 국가들. 하지만 단 한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단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하나뿐인 대한민국 시드볼트.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터져나왔고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죠.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도로를 가득 메웠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연구소 3층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이클 라센, 덴마크 출신 생물학 박사입니다. 15년간 북극 스발바르에서 지구 종말에 대비한 인류 최후 생존 전략을 연구해왔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죠. 제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세상이 끝날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핵전쟁, 기후재앙, 전염병 대유행, 소행성 충돌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세계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은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말이죠. 2022년 2월 24일 오전 4시 15분. 저는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하르키우 농업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었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폭격음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창문이 덜덜 떨렸고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3층 실험실로 달려갔죠. 복도는 정전으로 캄캄했습니다. 비상등만이 깜빡거리며 섬뜩한 붉은 빛을 던지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만이 정막을 깼죠. 그런데 실험실에 도착한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현미경과 DNA 분석기는 그대로 둔 채 작은 냉동고만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이반 박사님,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제가 러시아계 식물학자 이반 페트로프에게 물었더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라센 박사, 이것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끝이에요. 그 냉동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처음엔 귀중한 연구자료나 중요한 문서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유리병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각각의 유리병에는 세심하게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토종 밀 1954년산 카르파티아 산맥 야생보리, 드니프로강 유역 호밀, 체르노잼 지대, 해바라기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안에 담긴 것은 지구에서 유일무이한 생명의 설계도들이었다는 걸요. 한번 사라지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밖에서 차량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빨리 타세요. 러시아군이 도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우크라이나 농업부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과학자들은 그 작은 냉동고를 가슴에 꼭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거리를 뚫고 나가면서도 그들의 팔은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차 안은 숨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불타는 건물들과 도망치는 사람들이 보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눈빛은 오직 그 냉동고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국경까지 8시간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어요. 매번 무장한 군인들이 짐을 뒤졌지만 과학자들은 그 냉동고만큼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작은 유리병들을 지켰을까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2015년 시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다마스쿠스가 무너지던 그날, 시리아 농업연구소 과학자들이 마지막까지 챙긴 것도 바로 그런 유리병들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만 자라는 듀럼밀의 원종, 사막 기후에 적응한 보리, 가뭄에 견디는 렌틸콩의 유전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한 종류라도 잃으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인류의 자산들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무엇인지를요.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었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위기 상황에서 허둥지둥 대피할 때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말이죠. 2023년 7월 15일 오후 3시. 제게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라셈 박사님이십니까? UN 식량농업기구 쿠 동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올 만한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라는 곳에 와보실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무엇을 확인하라는 겁니까?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15년간 스발바르에서 설계하고 있던 완벽한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스발바르보다 더 완벽한 시설이 있다는 말입니까? 북극의 영구동 토층보다 더 안전한 곳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농업연구소에서 식물학자 제임스 윌슨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언젠가 곡물보다 종자가 더 귀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먹을 것보다 씨앗이 더 비싸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윌슨은 틀리지 않았어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환경회의에서 환경학자 레나르트 달렌이 경고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단 2도만 올라가도 전 세계 곡물 지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당시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죠. 그들은 예언자였습니다. 50년 후 일어날 일을 정확히 내다봤거든요. 하지만 정작 그 경고에 제대로 귀를 기울인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스발바르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각국에서 온 과학자들과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니까요.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려워요. 씨앗 보관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묻거든요.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식물 종자를 저장하는 시설이 무려 1,700개가 넘어요. 연구소마다 농업센터마다 대학마다 작은 창고 하나씩은 다 갖고 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지구 멸망을 대비한 시설은 단 2개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698개는 그냥 연구용이거나 단기 보관용일 뿐입니다. 정전이 하루만 되어도 모든 게 썩어버릴 허술한 곳들이죠. 첫 번째가 제가 일하던 노르웨이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입니다. 북극 영구동토층 지하 120m에 자리 잡고 있어요. 2008년 문을 열었죠. 현재 전 세계 주요 농작물 100만 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밀, 쌀, 옥수수, 콩, 보리 같은 인류의 주식이 대부분이에요. 각국에서 가져온 다양한 품종들이 영하 18도에서 얼어있죠. 하지만 스발바르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2017년 여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시설 입구에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저장고 내부까지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직원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구동 토층이라고 믿었던 곳이 녹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북극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걸요. 게다가 스발바르는 농업화된 품종 위주였습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개량한 작물들이 대부분이었죠. 생산성은 높지만 병충해에 약한 것들이었어요. 만약 새로운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량된 품종들은 한순간에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감이 들던 2023년, 저는 두 번째 시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봉화에 있다는 그곳 말이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에 스발바르 같은 시설이 있다고요? 북극의 영구동 토층만큼 안전한 곳이 한반도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스발바르가 농작물을 보관했다면 한국은 야생식물을 중심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도라지, 더덕, 칡, 고사리, 민들레, 쑥, 산나물류까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들풀들이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보관할까 싶었는데 곧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야생식물에는 수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저항 유전자가 들어있거든요. 농작물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유전자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970년대 미국에서 옥수수잎 마른병이 대유행했을 때 멕시코의 야생 옥수수 유전자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1845년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도 안데스 산맥의 야생 감자로 극복했고요. 즉, 한국은 농작물 자체가 아니라 농작물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현재를 얼렸고 대한민국은 미래를 얼렸다고 할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건 시설 규모였어요. 지하 46m, 벽 두께 1.5m의 철제 방폭 구조. 6.9 규모 지진과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스발바르보다 더 견고한 거였어요. 영하 20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초정밀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된다고 했죠. 현재 4만여 종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식물의 1%도 안 되는 희귀한 유전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스발바르 하나로 충분한가? 그리고 답은 분명했어요.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스발바르가 농작물의 다양성을 보관했다면 한국은 지구 생태계 자체를 백업해 놓았으니까요.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고를 받았어요. 과학자들이 50년 전부터 계속 말해왔거든요.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봉화였어요. 그 작은 산골 마을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한국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알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목소리가 큰 경고가 아니라 조용한 준비였다는 걸요. 지하 46m, 철문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마지막 열쇠. 경상북도 봉화. 사람들이 이곳을 그저 산골이라 부르던 시절, 대한민국은 조용히 지하 깊은 곳에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금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 7월, 그 놀라운 시설을 직접 보기 위해 봉화에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범한 산골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그리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라셈 박사, 여기가 바로 국립백 두대간 수목원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관계자가 말했죠. 겉보기엔 그냥 수목원이었어요. 이곳에 정말 스발바르보다 더 대단한 시설이 있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체 인식 장치가 나타났습니다. 지문, 홍채, 심지어 정맥 패턴까지 체크하는 3중 보안 시스템이었죠. 무장한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절대 보안 구역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0m, 20m, 30m 계속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지하 46m에 도착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어요. 두께만 1.5m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은행 금고보다 훨씬 더 견고해 보였죠. 그 위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저는 전율했습니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이 시설은 6.9 규모 지진과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벽체는 특수 강화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영하 20도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북극의 바람 같았죠. 그리고 그 안의 광경을 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작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단지 창고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생명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저장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각의 저장고마다 수천 개의 작은 칸막이가 있었고 그 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유리병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현재 4만 2천여 종의 야생식물이 종자 형태로 냉동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는 전 세계 식물 중 단 1%도 안 되는 희귀한 유전자들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라벨을 읽어봤어요. 백두산 야생콩, 지리산 들국화, 설악산 도라지, 한라산 칡, 태백산 더덕, 소백산 고사리. 우리가 평소에 잡초라고 부르던 것들까지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민들레, 쑥, 냉이, 달래, 질경이까지 말이죠. 왜 굳이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더니 관계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라셈 박사, 노르웨이는 농작물을 저장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의 원형을 저장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개 맞은 듯 했어요.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쌀, 밀, 옥수수는 모두 수천 년에 걸쳐 개량된 품종들이에요. 생산성은 높지만 병충해에 매우 취약하죠. 하지만 야생식물은 다릅니다. 수만 년 동안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으며 강력한 저항 유전자를 만들어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풀 한 포기, 씨앗 하나가 미래의 생명을 살릴 유전자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자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한국은 현재의 농작물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곳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이곳은 단지 냉동 보관만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씨앗을 꺼내어 직접 발화 실험을 진행합니다. 품종의 생존율을 체크하고 활력이 떨어진 것들은 다시 건강한 씨앗을 키워서 재보관해요. 즉, 이곳의 모든 표본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들이었던 거죠. 한 연구원이 작은 씨앗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50년 전 지리산에서 채취한 야생 도라지예요. 지금도 발화율이 98%입니다. 50년 전 씨앗이 여전히 98%의 확률로 싹을 틔울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때 한 과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씨앗을 얼리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되살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벙커는 보관소가 아니라 인류의 재시작 버튼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스발바르는 과거의 유산을 보관하는 곳이었다면 이곳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이 정확한 위치에서 표본을 꺼내고 넣었어요. 온도와 습도는 0.1도, 0.1% 단위로 조절됐습니다. 정전에 대비한 3중 백업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심지어 물리적 보관과 동시에 모든 유전 정보를 디지털로도 저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씨앗이 손상되더라도 언젠가 유전자 기술로 복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말 완벽했습니다. 한국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한 시설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설을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그때까지 조용하던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어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요? 그건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알게 될 이야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한반도의 깊은 산골. 평범해 보이는 이 마을 지하에 인류의 미래가 보관되어 있다니.
지금 전 세계는 이곳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해 왔습니까? 하지만 준비된 시설만으론 부족했어요. 이 소중한 씨앗들이 실제로 인류를 살려낸 적이 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국의 단 하나의 씨앗이 여러 나라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시리아 알레포.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중동 지역 식물 유전자원 조사차 시리아에 있던 때였거든요. 새벽 5시 갑작스러운 폭격음이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건조진흥업연구센터 알레포 연구소가 공격받고 있었어요. 모든 연구원은 즉시 대피하세요. 방송이 울렸지만 3층 실험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필사적으로 챙기고 있었거든요. 아흐메드 박사, 빨리 나가야 합니다. 제가 시리아 식물학자 아흐메드 알파리스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는 대형 냉동고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라셈 박사, 이것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결의가 동시에 보였어요. 수도가 무너지고 도시가 전쟁터가 되던 그 순간, 과학자들이 연구소 문을 걸어 잠그고 단 한 가지만을 챙겨 탈출한 것. 그것은 총도 금괴도 아닌 작은 유리병들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아흐메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중동 지역에만 자라는 듀럼밀과 야생보리의 원형 유전자입니다. 4,000년 동안 이 땅에서만 자라온 품종들이에요. 그 작은 냉동고 안에는 23,000종의 표본이 들어 있었어요. 단 하나라도 잃으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질 수 있는 소중한 유전자들이었죠. 총알이 날아드는 와중에도 과학자들은 그 냉동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연구소 마당에 트럭이 도착했어요. 15분 안에 모든 걸 실으세요. 운전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무거운 냉동고를 필사적으로 트럭에 실었어요. 다른 모든 장비는 버렸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죠. 레바논 국경까지 12시간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여러 번 통과해야 했어요. 매번 군인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냉동고를 바라봤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베이루트에 도착한 뒤 그 표본들은 즉시 냉동 항공편으로 북극 스발바르로 보내졌어요. 전쟁으로 원본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미리 보관해둔 백업 샘플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발바르에 보관된 시리아 품종들이 레바논과 모로코의 연구소로 다시 보내진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씨앗들을 땅에 뿌렸고 몇 달 후 황금빛 밀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4,000년 동안 중동 땅에서 자라온 그 밀은 전쟁이 끝난 후 시리아로 돌아가 다시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안겨줬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건 군인도 정치인도 아니었다는 걸요. 잘 보관된 씨앗 한 봉지가 수백만 명의 미래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2023년 봉화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 관계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라셈 박사, 시리아 사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발바르에 보관된 건 농업용 품종들이죠. 하지만 만약 그 농작물 자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맞았습니다. 시리아에서 구한 건 기존 농작물의 다양한 품종들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그 작물 전체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은 감자역병 때문이었어요.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던 감자가 모두 같은 품종이었는데 단 하나의 곰팡이가 모든 감자를 죽여버린 거죠.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옥수수잎 마른병으로 전체 수확량의 15%를 잃었어요. 2001년 우간다에서는 바나나 시드름병으로 주식이었던 바나나가 거의 전멸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한 겁니다. 한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봉화에 보관된 야생종들은 단지 먹거리가 아니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열쇠예요. 농작물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야생 유전자로 새로운 저항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한국은 현재의 위기가 아니라 미래의 위기까지 내다보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9년 동남아시아에서 벼 줄무늬인 마른병이 대유행했을 때 우리가 보관한 한국 야생벼 유전자로 저항성 품종을 개발했어요. 태국과 베트남에 보내서 수백만 명을 구했죠. 2021년 아프리카 사헬 지역 가뭄 때는 한국 야생 기장과 조 유전자를 활용했고요. 에티오피아와 차드에서 새로운 내건성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조용히 전 세계를 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매달렸던 것처럼 식물계에서도 그런 백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야생 유전자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가장 믿는 곳은 한국 봉화입니다. 후에 유엔 식량농업기구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스발바르도 중요하지만 정말 최후의 상황이 오면 봉화의 야생 유전자들이 인류를 구할 거예요. 전쟁이든 재앙이든 세상이 멈추는 날이 오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작은 씨앗 한 톨 덕분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지금까지 씨앗을 단순한 식재료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씨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씨앗은 생존이고 희망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씨앗들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시설이 있어도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과학자들만으로는 이 거대한 방주를 지킬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혜였어요. 저는 봉화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만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말이죠. 라셈 박사,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김재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흉년은 언제나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놀라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농민들은 매년 수확한 곡식의 10분의 1을 따로 저장했어요. 좋은 해에도 나쁜 해에도 변함없이 말이죠. 풍년이라고 방심하지 마라. 흉년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조선 농민들의 철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종자 보관 방식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벽실을 항아리에 넣고 땅속 깊이 묻어뒀어요.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지하에 보관해서 몇 년이 지나도 싹이 틀 수 있도록 한 거죠. 지금의 냉동 보관과 같은 원리였어요. 수백 년 전에 이미 과학적 보관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사홍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왕실의 음식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종자 보관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벽시, 밀시, 콩을 모아서 특별히 제작한 창고에 보관했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쥐나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어요. 임금의 밥상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조선 왕조의 철학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궁궐에서 보관한 종자를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새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말이죠. 종자가 없으면 다음 해에도 굶는다. 조선의 관리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농서인 농사직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좋은 씨앗을 얻거든 반드시 따로 보관하여 후일을 대비하라. 500년 전에 쓰인 말이지만 지금 봉화에서 하는 일과 정확히 같았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피난 갈 때도 벽시 한 자루는 꼭 챙기셨어요. 봉화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금부치는 버려도 씨앗은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씨앗을 지키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당연한 의무였던 거죠. 그 정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봉화의 놀라운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었던 거죠. 흉년은 언제나 온다.
대비하라. 조선시대 농민들의 이 한마디가 지금 인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무장한 봉화시설, 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조상들의 지혜였어요. 온도를 체크하고 청소하고 발화시키고 점검하고 정성껏 돌보는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종자 보관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식물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계는 차가웠지만 그것을 지키는 마음은 따뜻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따뜻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말이죠.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배울 수 없거든요. 그 마음은 오직 시간과 전통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작년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멈췄던 바로 그날. 2023년 여름, 저는 스발바르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전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인도 농업부에서 걸려왔어요. 라셈 박사, 큰일입니다. 기온이 45도를 넘어가면서 밀 수확이 완전히 망했어요.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농업연구소였죠. 베이징에서 연락드립니다. 벼 이삭도 열병이 대유행하고 있어요. 이미 쌀 생산량이 12%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태국에서였어요. 벼 줄무늬 잎말이 바이러스가 동남아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까지 감염됐어요. 쌀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동시에 위기가 터진 거였거든요. 며칠 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식량 위기입니다. 사무총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중동과 아프리카가 타격을 받고 있고 중국의 쌀 생산 감소로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번엔 정말 큰일이었다는 걸요. 더 강한 병충해가 나타나면 전 세계가 식량 대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프리카 5개국, 동남아 3개국, 그리고 유럽의 농업 연구소들이 동시에 한 나라의 이름을 꺼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봉화. 한국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간다 농업부 장관이 유엔 회의에서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 땅에 맞는 야생쌀 품종이 있거든요. 가뭄에도 견디고 병충해에도 강한 원시 유전자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 봉화에는 동남아시아 고유의 야생벼 품종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토종 유전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모든 나라가 한국을 찾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각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버린 야생 품종들을 한국이 대신 보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몇 주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긴급 영상회의가 열렸어요. 전 세계 20여 개국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현재 봉화에 보관된 표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품종들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면에는 봉화시설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냉동 저장고에서 로봇팔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 작은 유리병을 꺼내고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우간다 야생벼, 가뭄 저항형 24KR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품종은 1960년대 우간다에서 채취한 야생벼입니다. 6개월간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간다 대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게 있어요? 우리는 그 품종을 4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저희가 대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작은 유리병들이 전 세계로 배송되기 시작했어요. 우간다로는 가뭄 저항성 야생벼가, 인도네시아로는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이, 에티오피아로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고대 곡물 종자들이 보내졌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간다의 한 밭에서 한국에서 받은 씨앗으로 벼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째 가뭄이 계속됐는데도 푸른 싹이 올라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 품종은 물이 없어도 자라네요. 우간다 농민 존 무간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논에 한국 품종을 심었는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전 세계가 말만 할 때 한국은 씨앗을 얼렸고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농업연구소 위자야 박사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었는지를요. 다른 나라들이 경제 발전에만 몰두할 때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의 씨앗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그 나라들이 다시 필요로 할 날을 대비해서 말이죠. 2024년 12월 유엔에서 특별감사 결의안이 채택됐어요. 대한민국의 봉화 글로벌 시드볼트는 2024년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각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한 게 아닙니다. 지구촌 모두를 위해 준비한 것뿐이에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스발바르 숙소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15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보관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씨앗을 안전하게 얼려두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보관도 중요하지만 나눔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필요한 씨앗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씨앗은 식량이 아닙니다. 씨앗은 생존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한국이 준비한 미래였습니다. 제가 그날 일기에 쓴 말이에요. 세계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말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를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요. 세계가 한국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겨울 전 세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병충해와 기후 붕괴 현상이 벌어지자 각국은 한국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걸 준비한 거죠? 왜 당신들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패했죠. 한국의 씨앗이 전 세계를 구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각국 정부가 앞다퉈 발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봉화 같은 시설을 만들겠다. 첫 번째로 나선 건 미국이었어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메리카 글로벌 시드볼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보다 10배 큰 규모로 100배 더 첨단 기술로 만들 겁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했어요. 300억 달러를 투입해서 네바다 사막 지하 100m의 거대한 시설을 짓기 시작했죠. AI로 모든 걸 자동화하고 로봇이 씨앗을 관리하고 양자 컴퓨터로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초첨단 시설이었어요. 한국은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는 기계가 다 할 겁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시설이 완성됐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봉화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는 AI였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씨앗 하나하나의 미묘한 상태 변화는 읽을 수 없었거든요. 온도가 정확히 영하 20도인데 왜 발화율이 떨어지죠? 과학자들이 당황했어요. 숫자로는 완벽한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로봇이었어요. 정밀하게 만들어진 기계였지만 씨앗을 다룰 때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돼요. 연구원들이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한국의 10배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보고했죠. 미국의 실패를 본 중국이 나섰어요. 우리는 규모로 승부하겠다. 중국이 발표한 계획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축구장 100개 크기의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1000만 종의 씨앗을 보관하겠다고 했죠. 한국이 4만 종이면 우리는 1000만 종이다.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호언장담했어요. 정말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최신 기술이 총동원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너무 큰 규모 때문에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구역별로 온도가 달랐고 일부 지역은 습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어구역은 영하 15도, B구역은 영하 25도예요. 통일이 안 돼요. 기술자들이 보고했지만 시설이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책임감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 절반이 폐쇄됐습니다. 유럽도 시도했어요. 독일을 중심으로 EU 27개국이 연합해서 유로피안 시드 아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밀함으로 승부하겠다. 독일의 장인 정신을 앞세웠죠. 온도를 0.01도 단위로 조절하고 습도를 0.001% 단위로 맞추는 초정밀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정밀해서 오히려 복잡했던 거예요. 기계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휴가 가면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다른 나라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게다가 27개국이 합쳐서 하다 보니 의견 조율이 안 됐습니다. 프랑스는 포도 씨앗 위주로 하자고 하고 이탈리아는 토마토를 하자고 해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통일된 방향을 잡을 수 없었죠. 결국 프로젝트가 무산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봇 강국 일본이 나서겠다. 혼다와 소니가 합작해서 완전 자동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었어요. 로봇은 매뉴얼대로만 해요. 상황에 맞춰 판단하지 못하거든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로봇은 멈춰버렸습니다. 한국의 조민재 과장처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으로 문제를 미리 찾아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결국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패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복사할 수 없다는 걸요. 미국의 AI, 중국의 규모,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자동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조민재 과장이 매일 아침 온도를 확인하는 그 마음, 정옥분 어르신이 구석구석 닦아내는 그 정성, 박순옥 연구원이 씨앗에게 말을 거는 그 사랑. 그런 건 기계로 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최근 미국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글로벌 시드 볼트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3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거였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합니다. 자존심을 꺾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죠. 유럽연합도 항복했어요. 봉화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씨앗을 봉화에 보관해도 될까요? 결국 전 세계가 깨달은 거예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한국이 가진 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는 걸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종자 보관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 그게 바로 한국만이 가진 비밀 무기였던 겁니다.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한 외교관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걸요. 전 세계가 실패하는 동안 한국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계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부러워하며 배우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인류를 준비한 나라.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왜 한국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를요. 15년간 스발바르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을 만났어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모든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충분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 특별한 마음 말이에요. 흉년은 언제나 온다. 대비하라. 조선시대 농민들의 이 한마디가 500년 후 인류를 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서양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한국에서는 조용히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음의 혁명이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현재보다 미래를,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혁명 말이죠. 그래서 한국 농민들은 배가 고파도 이듬해 씨앗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이 굶어도 종자만큼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지금 먹으면 내년에 굶는다. 이런 지혜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릴 때 한국은 10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종자 보관 사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계속해야 한다. 정부도 과학자들도 국민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봉화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깨달았어요. 한국만큼 나눔을 실천하는 나라는 없다는 걸요. 스발바르는 각국이 자기 씨앗만 보관하는 곳이에요. 내 것은 내가 지키고 위험할 때만 빼서 쓰는 거죠. 하지만 봉화는 달랐어요. 우간다가 어려울 때 한국이 씨앗을 보내줬어요. 인도네시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프리카가 가뭄으로 고생할 때도 한국이 나섰습니다. 조건도 없었어요.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한국 사람들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혼자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게 목적인 철학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 아프리카 연합 회의에서 54개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생명의 은인이다.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유럽 농업의 미래가 없다. 동남아시아 10개국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 국가다. 이제 유엔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한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리더십 때문입니다. 한국이 반대하면 우리도 반대한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진짜 세계를 위하는 나라라는 걸 모든 나라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봉화에서는 새로운 씨앗들이 보관되고 있어요. 어제는 남미에서 온 고산지대 감자가,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온 가뭄 저항성 수수가 도착했습니다. 조민재 과장은 오늘도 온도를 체크하고 정옥분 어르신은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하고 있어요. 박순옥 연구원은 새로 온 씨앗들을 깨워내고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라셈 박사,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김재현 박사가 제게 물었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한국만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인류를 위해 하는 거였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과학기술로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배울 수 없거든요. 정성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어받는 거니까요.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키워온 그 마음을 한국 사람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거예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구에 어떤 위기가 와도 인류는 살아남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있으니까요. 봉화의 지하 46m의 인류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조상들이 그랬듯이, 부모들이 그랬듯이 이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대한민국. 씨앗을 보관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를 준비한 나라. 현재를 살리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 자국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품는 나라. 한국은 한국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늘도 그들은 묵묵히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의 생명은 이제 단 한 나라의 손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100년 후에도 봉화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인류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생명이 끝없이 피어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